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부인 윤석열 시대를 맞아가지고 청와대를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일반인들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청와대를 거쳐간 그런 주인공들이 대부분 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돼가지고, 이 청와대가 어떤 역사를 가졌고 또 어떤 인물들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됐는지 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풍수지리는 또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청와대의 건물에 따른 그런 역사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http www에 오픈 청와대 .kr 이렇게 누르시면은 청와대 여기에 관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는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렇게 11일간을 1차로 했고, 지금 보니까 2차, 3차 쭉 해가지고 6월달까지 쭉 연결되더라고요. 어떤 분이든 신청하셔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람은 6,500명씩 해가지고 하루 최대 39,000명 정도가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청와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지금 여기가 청와대고 여기가 관저입니다. 청와대 관저고, 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는 광화문 1번지, 광화문 1번지였고, 1946년 한국식으로 동이름을 변경할 때는 세종로 1번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76,000평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 넓은 땅에 여기가 청와대 청사고 여기가 관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부속실이죠. 그죠? 부속실이니까 경비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내빈들 맞이하는 그런 자리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관저하고 청사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청와대의 기원을 쭉 살펴보면은 무려 고려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수도가 개성이죠. 그죠? 수도가 개성인데 제2 수도로 남경을 두게 되는데, 그 남경에 궁궐을 지은 땅이 요 자리라고 합니다. 1394년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고, 1395년에 이 경복궁을, 밑에가 경복궁이죠. 그죠? 이 경복궁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계가 1395년에 경복궁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해 바로 이성계의 후처인데 왕비로는 첫 왕비가 되겠죠. 신덕왕후가 바로 그해 사망을 합니다. 그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문이가 집권을 하게 돼가지고 이성계가 바로 하야를 하게 되죠. 이렇듯이 경복궁 이 땅 자체도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계유정난이 생겨가지고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바로 즉위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종이 반정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란이 쭉 일어나가지고 1595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해가지고 이 경복궁이 완전히 타버리게 되죠.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270년 정도 이 경복궁은 그냥 소실된 채로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조선조에서도 경복궁 터가 길지다, 흉지다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논란 끝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1865년에 왕권 강화 차원에서 재건하게 됩니다. 조선조 말기가 되다 보니까 임오군란도 생기고 갑신정변이나 동학혁명, 을미사변 이런 것들이 인해 가지고 갖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을미사변은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일본군들한테 시해되는 그런 사건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 한일합방조약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남산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게 비좁아지니까 1926년에 경복궁 앞쪽에다가 일부를 좀 철거하고 조선총독부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37년에 현재 청와대에 있는 그 터에다가 조선총독부 관사를 지어가지고 이용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경무대, 윤보선 이후로는 청와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해방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미군이 그 군정 정치를 했죠. 그죠? 군정을 하게 됐으니까 그때 군정할 때 그 하지 장군이 군정사령관으로 와가지고 미군정청하고 관저로 이 자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948년에 미군정청이 끝나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죠. 이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그 미군정청이 있던 그 자리를 경무대로 이름을 바꾸고 사용하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4.19 의거로 인해 가지고 하야를 하고 난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나간 이미지를 좀 씻는다 이런 의미로 이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꿔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그 5.16 군사 쿠데타로 밀려나잖아요. 그죠?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계속 이 자리를 청와대 청사하고 그 다음에 관저로 쭉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때까지 별다른 그 놀이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벚꽃이 필 때는 한 2에서 3일 정도 청와대를 개방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968년에 김신조를 비롯한 간첩들이 내려와 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북악산하고 인왕산 이쪽에 출입도 금지되고 대통령 관저로부터 그 100m 이내에는 시위도 금지하는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철통 같은 구중궁궐이 된 그런 경우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대통령직을 18년을 역임하다 보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았죠. 결국은 그 김재규 총탄에 사망을 하고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됐는데 내란죄하고 그 다음에 부정축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구속되죠. 이 노태우 대통령 때 전임 대통령이 좀 불운한 그런 게 조금 괴름직했던지 결국은 이 관사를 이 청와대를 전부 다 헐어내고 다시 짓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있는 그 건물이 되겠고요. 그때까지는 그 총독부 청사는 그냥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앞에 있었는데 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중앙청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때 그 일제의 그 잔재를 좀 털어낸다. 이런 명목하에 이 청사 건물을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집권자들이 이 터에 좀 불길함 아니면 좀 깨름직한 그런 기운을 많이 느꼈는지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집무실을 그 광화문으로 이전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무산이 됐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 행정수도로 집무실을 옮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가지고 무산됩니다. 그랬던 것이 이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청와대가 일반인한테 그 오픈이 되고 집무실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조선총독부 청사죠. 처음에는 경무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청와대로 쭉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건물 가지고 그죠? 쭉 사용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신청사하고 관사를 새로 짓고 이 건물은 중앙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 건물을 일제 잔재를 좀 털어낸다 이런 명목하에 이 건물은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청사고 그죠? 요게 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보내준다는 광고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 보여드렸는데 본 동영상 본문 하단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청와대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막 개방하고 나가지고 일반인들이 관람하는 그런 장면이겠고요. 여기는 행사하는 장면이죠.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관람 인파가 상당히 많고 또 뭐 상당히 반응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예약하시고 또 재밌는 관람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권력에 서셨던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 분들 권력을 내려놓고 청와대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총독부에서 총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 일본의 그 마코토 총독이라는 사람인데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그 총독부 관저죠, 그죠? 현재 청와대 건물인 그 총독부 관저에서 근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본 그 총독을 그만두고 끝내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총리까지 역임합니다. 총리면은 일본에서는 그 최고 권력자죠, 그죠? 일본에서도 최고 위치까지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부하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그 건물에 들어갔던 건대에서는 최초 인물이죠. 결국 이 사람은 그 암살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군정이 우리나라에서 한 2년 남짓, 2년 3개월인가 그 정도 미국에서 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군정에 그 사령관으로 온 사람이 이 하지 장군입니다. 하지 장군인데 이 사람이 그 청와대 그 건물에서 한 2년 3개월 정도 미군 정청하고 관사를 거기다 두고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퇴임하고 난 다음에 별다른 자료가 없더라고요. 뭐 별탈이 없었던 걸로 보고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헌법도 만들고 우리나라 그 국부라고도 하죠, 그죠? 상당히 좀 그런 면모도 있는데 6.25 때는 그 자신은 그 서울에 남아가지고 서울을 사수할 것이다 하면서 라디오 방송 틀어놔놓고 비난 갔다고 해가지고 비난도 많지만은 또 돌이켜놓고 보면은 국가의 최고 지휘자가 만약에 유고가 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사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건을 방지했다고 보면은 꼭 비난만 할 일도 아니다 볼 수도 있겠죠. 이 권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올 줄 모르는 게 권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해보고 나서 또 욕심이 나니까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이 사건을 일어나 가지고 하야하고 결국은 그 이화장에 가가지고 좀 있다가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미국으로 망명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객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신이 원하는 고국 땅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망명까지 해가 있다가 미국 땅에서 사망했으니까 객사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불운한 그런 초대 대통령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이 윤보순 대통령입니다. 그죠? 윤보순 대통령인데 이 윤보순 대통령이 있을 때는 내각 책임제를 시행했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내각 수반으로는 장면이 총리였죠. 장면 총리고 대통령은 그 윤보선 씨였는데 이 윤보선 씨가 청와대로 바꾸고 그 자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 처음 시행하면서 조금 어수선한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한 2년 남짓 그렇게 하다가 바로 쫓겨나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5.16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회 전부 해산해버리고 뭐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해가지고 제3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 해먹고 나서 또 욕심이 나니까 삼선 개헌을 했죠. 삼선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삼선 개헌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유신헌법이었어요. 평생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죠. 18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결국은 그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죠. 총탄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도 1980년도에 그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그 기념 행사를 할 때 문세광이 해가지고 영부인인 그 유경수 여사도 총탄에 맞게 되죠. 총탄에 맞고 서거를 하게 되는데 참 비참한 집권자의 말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이렇게 갑자기 죽고 나니까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이 계엄령의 그 계엄사령관이 그때 정성화였죠. 정성화가 계엄사령관이고 이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총탄을 맞을 때 그 연회장에는 그 건물 한쪽에 그 육군 참모총장인 정성화 씨가 있었답니다. 전두환 씨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혐의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계엄사령관이 되니까
이 사람만 제거하면은 집권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요게 그 12.12 사태로 인한 그 군사 반란이죠. 이렇게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그 데모가 심했죠.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자, 그때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 전두환 씨가 뭐 헬기로 민간인들을 뭐 쏘라고 해가지고 민간들이 사상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말들도 많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결국은 그 죽기 직전까지 뭐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한 자, 그런 사태도 생겼고 또 추징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뭐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죠, 그죠? 지금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데모들이 심하니까 자기는 그 7년 단임제로 7년 단임제로 끝내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전두환 씨가 아마 9년 정도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9년 정도를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퇴임을 하면서 아무래도 또 자리가 불안하니까 국가원로 자문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로 자문회의의 의장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상황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 자기 후임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노태우가 자기 신복처럼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노태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봤는데 퇴임하고 나니까 노태우가 돌아서게 되죠. 퇴임하고 나서 자기가 그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됐는데 동생인 정경환이 뇌물 사건으로 부정축제를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씨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 일시적으로 사표를 냅니다. 이 사표를 내니까 노태우가 바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쇄해 버립니다. 전두환 씨가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죠, 그죠? 결국은 그 백담사에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있었죠. 그렇게 그 전두환 씨가 백담사에 가 있는 동안에 김영삼 씨는 그 노태우, 김종필 씨하고 세 사람이 같이 3당 합당을 합니다. 3당 합당을 해가지고 결국 그 김영삼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태우 씨는 바로 뇌물 혐의로 그 입건이 되고 전두환 씨하고 그 노태우 씨가 같이 공모해가지고 한 그 쿠데타는 소멸시효가 지나다 보니까 김영삼 씨가 소급입법으로 전두환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만든 법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법이었죠. 전두환 씨가 그 자신의 그 집인 합천에 내려가가지고 소급입법으로 인한 헌법위헌이다 해가지고 골목 성명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수사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서울로 압송되게 되고 결국은 그 재판 끝에 사형까지 언도받죠. 사형까지 언도받고 노태우 씨도 역시 그 군사 반란 혐의로 17년인가 20년인가 아마 그 정도 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을 받고 살고 있는 중에 김영삼 씨가 그 임기 말에 결자 해지다 해가지고 자신이 그 구속한 두 사람은 특별사면으로 석방을 시킵니다. 이 김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한보 사태로 인해 가지고 IMF도 겪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말년에는 자식이 김현철 씨죠. 구속되는 그런 사태도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김대중 씨죠. 이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씨가 한마디로 저질러 놓은 IMF를 빨리 졸업한 그런 나라다 해가지고 칭송도 많았고 그 이북하고 그 햇빛 정책 시행해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죠. 상당히 세계적으로는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은 임기 말에는 자식 둘이 김홍글 씨하고 아들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는 그런 사태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노무현 씨죠. 이 노무현 씨 같은 경우에는 서민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좀 요란도 했죠, 그죠? 본인 스스로도 또 서민을 위해서 많은 힘도 썼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진짜 밑바닥 사람들 위해서 많이 힘도 썼는데 결국은 퇴임 후에 어떻습니까? 그 뇌물 사건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던 중에 자신의 그 고향인 봉화마을 뭐 부엉이 바인가요? 자, 거기에서 투신해 가지고 자살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태까지 가버린 자, 그런 비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입지적인 인물이죠. 뭐 현대에서 한 12년 만에 CEO까지 오르는 기적도 만들어내고 또 서울시장 거쳐가지고 대통령까지 오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인데 이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에서도 그 정주영 씨가 가장 아끼고 총애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정주영 씨가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이 이명박 씨한테 같이 정치하자고 했더니 두 말 않고 돌아서 가지고 정주영 씨가 있는 반대당, 그때 민자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비례대표제로 당선됩니다. 한마디로 그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모도 좀 보인다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자기를 아껴준 정주영 회장을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등지고 자기 출세를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면모도 좀 보이는 것도 같죠. 결국은 이명박 씨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박근혜 씨죠. 그다음에 된 분이 박근혜 씨인데 이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후광을 힘입어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다 보시면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연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동정표도 던졌고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참 세계적으로도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가지 그 국민들한테 인심을 잃게 되죠.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값 인상이죠. 그죠? 2,500원 하던 담배값을 뭐 4,500원까지 인상시키는 파격적인 이런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실망과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게 그것도 세월호죠. 그죠? 세월호 사건으로 또 한 번 휘청거리고 마지막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사건으로 결국은 그 탄핵을 받고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 작년 12월 31일인가 석방돼 가지고 지금은 뭐 대구 달성인가 그쪽으로 가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 퇴임하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뭐 막 퇴임하셔가지고 아직은 그 재임 중에 과나 공헌 아직은 논할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들 같이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에 좀 비운의 길을 걸은 그런 역사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